그가 무대를 떠난 날 세상은 하나의 빛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더 많은 무대에서 그의 노래가 흘렀다. 더 많은 세대가 그의 존재를 기억했다. 프레디 머큐리. 그는 무대 위에서 신처럼 빛났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물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수만 명 앞에서 노래했지만 가장 외로운 순간에는 아무에게도 자신을 보여줄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왜일까? 왜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죽음 이후에 더 커지는가? 왜 어떤 예술가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울림이 되는가?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그 목소리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한다. 1946년 9월 5일 아프리카 동쪽 바다 위의 작은 섬 잔지바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파록 불사라. 그 이름은 그의 가문이 오랜 세월 지켜온 정체성의 증표였다. 파르시, 페르시아에서 온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의 후손. 수백 년 전 종교적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혈통. 그들은 인도를 거쳐 다시 아프리카로 흩어졌다.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사람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 파록의 아버지는 영국 식민지 정부에서 일하는 회계사였다. 어머니는 조용하고 경건한 여성이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며 살았다. 기도하고 의례를 행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따랐다. 그러나 어린 파록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잔지바르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시장.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복잡한 곳이었다. 아랍인과 아프리카인, 인도인과 유럽인이 뒤섞인 곳. 각자의 언어와 종교, 관습이 충돌하는 곳. 파록은 그 틈새에 있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 8살이 되던 해 그는 인도 봄베이 근처의 기숙학교로 보내졌다. 세인트 피터스 스쿨, 영국식 교육을 받는 곳. 부모는 아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어린 파록에게 그것은 또 다른 이별이었다. 집에서 멀어지는 것, 익숙한 것들로부터 떨어지는 것. 기숙학교의 생활은 엄격했다. 규칙과 훈육, 집단 생활의 무게. 파록은 조용한 아이였다. 튀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음악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에 대한 목마름. 학교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낡고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피아노였지만 파록에게는 마법의 도구였다. 그는 처음 건반을 만졌을 때의 느낌을 평생 잊지 못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공기를 가르고 벽을 넘어 어딘가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소리가 자신을 대신해 말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그의 재능을 알아챘다. 피아노를 배우라고 권했다. 파록은 배웠다. 열심히 집중해서. 음악은 그에게 언어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소리로 전할 수 있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들도. 학교에서 그는 합창단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 사이에 섞여 노래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가 남다르다는 것을. 음역이 넓었다. 힘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정이 실려 있었다. 그가 노래할 때 공기가 달라졌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무대 위가 아닌 곳에서 파록은 여전히 조용했다.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완전히 섞이지는 못했다.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관찰자였다. 자신을 지켜보는 또 다른 자신이 있었다. 17살이 되던 해 잔지바르에 혁명이 일어났다. 1964년
술탄 정권이 무너지고 아랍계와 인도계 주민들이 공격받았다. 피와 폭력의 시간. 파록의 가족은 섬을 떠나야 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은 영국으로 갔다. 런던 근처의 작은 마을.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추위. 난민의 삶. 또다시 이방인이 되는 것. 파록은 18살이었다. 청년이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그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은 아이가 되었다. 영국에서의 초기 생활은 혼란스러웠다. 가족은 친척 집에 얹혀 살았다. 좁은 공간, 부족한 돈, 불확실한 미래. 파록의 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다. 어머니는 낯선 땅에서 가정을 지키려 애썼다. 그리고 파록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물어야 했다. 그는 이튼 예술대학에 입학했다.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예술은 그에게 또 다른 언어였다. 음악처럼 말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대학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 꿈을 가진 사람들. 1960년대 후반의 런던. 록 음악이 폭발하던 시기. 비틀즈와 롤링 스톤스, 지미 핸드릭스. 세상이 변하고 있었다. 파록은 작은 밴드들에서 노래하기 시작했다. 이름도 없는 밴드들. 허름한 펍과 작은 클럽에서. 관객은 많지 않았다. 때로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다. 무대에 서는 것. 그것만이 그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 시절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파록 불사라. 그 이름에는 과거가 담겨 있었다. 가족의 역사, 잃어버린 고향, 정체성의 무게.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람. 프레디 머큐리. 프레디. 친근하고 자유로운 이름. 머큐리. 로마 신화의 전령의 신. 빠르고 변화무쌍하고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 그 이름은 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을 담고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사람. 더 이상 틈새에 끼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러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내면의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지 못했다. 파르시 가문의 아들. 잔지바르의 난민. 런던의 예술학도. 무대 위의 가수. 그 모든 정체성이 그의 안에서 충돌했다. 특히 그를 괴롭힌 것은 자신의 성 정체성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신이 끌리는 대상이 사회가 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1960년대 후반 영국에서도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법적으로는 합법화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졌다. 프레디는 이것을 숨겼다.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그는 여자친구를 사귀었다. 정상적인 척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분열이 일어났다. 진짜 자신과 보여지는 자신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은 점점 커졌다. 음악은 그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과장할 수 있었다. 크게, 화려하게, 당당하게. 무대 위에서는 어떤 모습도 허용되었다. 무대 위에서는 자유로웠다. 그러나 무대를 내려오면 다시 현실이었다. 돈이 없었다. 밴드는 성공하지 못했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25살이 되어가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았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프레디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음악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밤낮으로 그는 고민했다. 이대로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가? 그러나 다른 길이란 무엇인가? 그는 다른 무엇도 될 수 없었다. 오직 무대 위에서만 살아있다고 느꼈다. 오직 노래할 때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1970년 운명이 찾아왔다. 프레디 머큐리가 브라이언 메이와 로저 테일러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연이었다.
세 명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찾아낸 것이었다. 브라이언 메이는 천체물리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이었다. 밤에는 별을 연구하고 낮에는 기타를 만들었다. 아버지와 함께 직접 만든 기타, 레드 스페셜. 그 기타의 소리는 세상 어떤 기타와도 달랐다. 브라이언은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음을 정확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모든 화음을 아름답게 쌓고 싶어 했다. 로저 테일러는 치과대학을 다니면서 드럼을 쳤다. 그의 드럼은 강렬했다. 폭발적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비트를 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노래도 불렀고 작곡도 했다. 그에게 음악은 에너지를 쏟아내는 통로였다. 그들은 이미 스마일 스마일이라는 밴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언가 부족했다. 보컬이 약했다. 무대 위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목소리를 찾고 있었다. 프레디는 그들의 공연을 자주 보러 다녔다. 무대 뒤에서, 관객석에서 그는 알고 있었다. 저 밴드에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신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냈다. 브라이언과 로저에게 다가가 말했다. 자신이 노래할 수 있다고, 자신이 그들의 보컬이 되고 싶다고. 처음에 그들은 회의적이었다. 이 말랐고 이가 튀어나온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프레디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의 목소리는 폭발했다. 사옥타브를 넘나드는 음역, 힘과 섬세함을 동시에 가진 톤. 그러나 무엇보다 카리스마. 그가 노래할 때 공간 전체가 그에게로 쏠렸다. 브라이언과 로저는 즉시 알았다. 이 사람이 그들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베이시스트 존 디콘이 합류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 말은 적었지만 그의 베이스 라인은 모든 것을 받쳐주었다. 안정감을 주었다. 4명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프레디는 밴드의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스마일은 너무 부드럽다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렬하고, 더 당당하고, 더 왕성한 이름이라고. 퀸, 왕비, 여왕. 그 이름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너무 거창하지 않은가? 너무 건방지지 않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의 이중적 의미를 알아챘다. 퀸은 동성애 문화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했다. 프레디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즐겼다. 모호함, 여러 층위의 의미,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었다. 1973년 퀸의 첫 번째 앨범이 발매되었다. 비평가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너무 과하다. 너무 연극적이다. 너무 클래식적이다. 록이 아니다. 당시 유행하던 음악과는 달랐다. 펑크와 하드록이 대세였는데 퀸은 오페라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레디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타협할 수 없었다. 유행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그가 만들고 싶은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다. 록과 오페라의 결합, 클래식과 하드록의 융합, 아름다움과 폭력성의 공존. 두 번째 앨범에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비평가들은 냉담했다. 대중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밴드는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공연을 해도 관객이 많지 않았다. 빚이 쌓였다. 프레디는 좌절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가? 자신들의 음악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나 동시에 그는 확신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볼 것이라고. 밤낮으로 그들은 작업했다. 리허설하고 녹음하고 공연하고 쉬지 않았다. 프레디는 완벽주의자였다. 한 소절도 대충 넘어가지 않았다.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불렀다. 만족할 때까지. 스튜디오 엔지니어들은 그를 힘들어했다. 요구가 너무 많았다. 너무 세밀했다. 그러나 결과물은 부인할 수 없었다. 완성도가 남달랐다. 1974년 세 번째 앨범이 나왔다.
그리고 그 안에 한 곡의 노래가 있었다. 킬러 퀸 킬러 퀸. 이 노래는 달랐다. 캐치했다. 우아하면서도 중독적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차트에 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탑10에 진입했다. 퀸은 더 이상 무명 밴드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다. 공연장에 관객이 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1975년에 왔다. 보헤미안 랩소디 보헤미안 랩서디. 프레디는 이 곡을 몇 년 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형식을 깨는 곡. 오페라와 록과 발라드가 하나로 합쳐진 곡. 6분 가까이 되는 길이. 후렴구도 없고 구조도 이상한 곡. 레코드 회사는 반대했다. 너무 길다. 라디오에서 틀 수 없다. 히트할 수 없다. 싱글로 내면 안 된다. 프레디는 고집했다. 이 곡은 이대로 나가야 한다. 단 한 음도 자를 수 없다. 레코딩 과정은 전설이 되었다. 오페라 파트를 녹음하기 위해 그들은 수백 번의 보컬 트랙을 쌓았다. 당시 기술로는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테이프가 너무 많이 겹쳐져서 투명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완벽한 소리를 만들 때까지. 프레디는 이 곡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다. 가사는 수수께끼 같았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고백 같기도 하고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은유 같기도 했다. 그는 가사의 의미를 설명하기를 거부했다. 각자 해석하라고 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알아챘다. 이 노래가 커밍아웃에 대한 은유라는 것을. 엄마, 난 방금 사람을 죽였어 마머. 저스트 킬드 어맨. 이전에 자신을 죽인 것. 거짓된 정체성을 죽인 것. 곡이 발매되었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라디오 DJ들은 곡이 너무 길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한 DJ가 이 곡을 틀었다. 그리고 청취자들의 전화가 폭주했다. 다시 틀어달라고. 또 틀어달라고. 영국 차트 1위. 9주 연속.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 이상한 형식을 깨는 설명할 수 없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뮤직비디오도 혁신적이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다. 영상과 음악을 결합하는 것. 프레디의 얼굴이 여러 겹으로 겹쳐지는 장면. 4명의 실루엣. 빛과 그림자의 유희. 이것은 나중에 MTV 시대의 선구자가 되었다. 퀸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밴드가 되었다. 무명에서 스타로, 빚더미에서 부자로. 그러나 그 성공의 무게는 예상보다 무거웠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싶어 했다. 모든 매체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모든 무대가 그들을 원했다. 프레디는 원하던 것을 얻었다. 인정, 명성, 돈.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잃기 시작했다. 사생활, 평온, 자유. 그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기 시작했다. 타이트한 옷, 반짝이는 장신구, 과감한 디자인. 무대 위에서 그는 점점 더 과장되었다. 움직임도 제스처도 표정도. 그것은 방어이기도 했다. 진짜 자신을 숨기기 위한. 공연은 점점 더 크고 화려해졌다. 조명, 무대 장치, 특수 효과. 프레디는 관객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손짓 하나로 수만 명을 움직이는 법. 침묵으로 긴장을 만드는 법. 폭발로 환희를 이끌어내는 법. 그는 무대 위에서 신이 되었다. 절대적인 권위. 완벽한 통제. 관객은 그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반응했다. 열광하고 조용해지고 함께 노래하고. 그러나 무대를 내려오면 그는 다시 불확실한 인간이 되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고 싶지만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앨범이 계속 나왔다. We will rock, you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스타디움을 흔드는 곡들.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들. 퀸의 음악은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집단의 것이었다. 세대의 것이었다. 1970년대 후반 퀸은 정점에 있었다.
앨범은 멀티플래티넘을 기록했다. 투어는 매진되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프레디는 상상했던 모든 것을 가졌다. 큰 집, 비싼 차, 예술품 컬렉션. 그는 런던에 저택을 샀다. 가든 로지 가던 라지.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곳. 바깥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곳. 그곳에서 그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일본 미술품, 앤티크 가구, 고양이들. 그는 고양이를 사랑했다. 고양이는 판단하지 않았다. 조건 없이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집안에서도 그는 외로웠다. 파티를 열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 음악과 술과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면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텅 빈 방들, 메아리치는 발소리. 그는 사랑을 원했다. 진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했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무서웠다. 거절당하는 것이 무서웠다. 메리 오스틴. 그녀는 프레디의 첫사랑이었다. 그리고 평생의 친구가 되었다. 프레디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결혼하고 싶었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완전히 그녀에게 솔직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그는 고백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신이 느끼는 혼란을. 메리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 그러나 우정은 계속되었다. 메리는 프레디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남았다. 그가 진짜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프레디는 점점 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숨기는 것도 멈췄다. 남자 연인들이 생겼다. 관계들이 시작되고 끝났다. 어떤 관계는 격렬했고 어떤 관계는 파괴적이었다. 그는 자유를 원했다. 사회의 규칙으로부터, 기대로부터. 그러나 자유는 외로움과 함께 왔다.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1980년대가 시작되었다. 퀸의 음악은 계속 진화했다. 펑크, 디스코, 록을 넘나들었다. 어떤 비평가들은 이것을 비난했다. 정체성이 없다고, 일관성이 없다고. 그러나 프레디에게 그것은 자유였다. 한 가지에 갇히지 않는 것, 계속 변화하는 것. 앨범 더 게임이 나왔다. 어나더 원 바이츠 더 더스트 어너더 원 바이츠 더 더스트가 히트했다. 베이스 라인이 중독적인 펑크록. 미국 차트 1위. 퀸은 이제 미국에서도 최정상이었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프레디의 내면은 더 복잡해졌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무적이었다.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당당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불안했다. 자신이 충분히 좋은지 의심했다. 사람들이 진짜 자신을 안다면 여전히 사랑해줄지 의심했다. 그는 더 많은 파티를 열었다. 더 과격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다. 미넨으로 가서 클럽을 전전했다. 뉴욕에서 밤새 놀았다. 한계를 시험했다.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다. 너무 과하다고, 자신을 너무 소진시킨다고. 그러나 프레디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하면 아팠다. 밴드 멤버들과의 관계도 긴장되기 시작했다. 프레디의 독단적인 성향, 완벽주의, 예측 불가능한 기분. 브라이언과 로저, 존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다툼이 잦아졌다. 1981년 언더 프레셔가 나왔다. 데이비드 보이와의 협업. 제목 그대로 압박 아래에서. 이 곡은 프레디의 내면을 반영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무너져가는 감정. 그러나 바로 그 압박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가 준비되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퀸은 음악적 실험의 한계를 계속 밀어붙였다. 그들은 결코 같은 앨범을 두 번 만들지 않았다. 각 앨범은 새로운 시도였다.
새로운 도전이었다. 프레디는 작곡할 때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형식에 갇히기를 거부했다. 그의 곡들은 예측 불가능했다. 갑자기 템포가 바뀌고 분위기가 전환되고 장르가 섞였다. 발라드가 하드록으로 폭발하고 오페라가 펑크와 만났다. 브라이언 메이는 기타로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그의 기타 솔로는 노래였다. 감정이 실려 있었다. 각 음표가 의미를 가졌다. 그는 하모니에 집착했다. 완벽한 화음을 찾을 때까지 레이어를 쌓고 또 쌓았다. 로저 테일러는 드럼으로 폭풍을 만들었다. 그의 비트는 심장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리듬 메이커가 아니었다. 고음의 보컬로 프레디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뤘다. 때로는 리드 보컬도 맡았다. 존 디코는 조용했지만 빠질 수 없는 존재였다. 그의 베이스 라인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다.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가 쓴 곡들은 밴드의 가장 큰 히트곡이 되었다. 네 사람의 음악적 개성은 달랐다. 때로는 충돌했다. 스튜디오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프레디는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브라이언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로저는 더 강렬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존은 더 간결하게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바로 그 긴장이 퀸의 음악을 특별하게 만들었다.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었다. 네 사람의 비전이 충돌하고 융합한 결과였다. 민주주의적 독재. 각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전체를 위해 양보했다. 앨범 작업은 고통스러웠다. 몇 달씩 스튜디오에 갇혔다. 한 곡에 몇 주씩 매달렸다. 완벽을 추구했다. 타협하지 않았다. 레코드 회사는 재촉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러나 퀸은 양보하지 않았다. 프레디는 스튜디오에서 폭군이 될 수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수십 번을 다시 녹음했다. 보컬 한 음절을 위해 몇 시간씩 작업했다. 완벽한 발음, 완벽한 톤, 완벽한 감정을 찾을 때까지. 그러나 그 완벽주의는 결과로 나타났다. 퀸의 앨범은 제작 품질이 놀라웠다. 모든 악기의 소리가 선명했다. 모든 보컬 하모니가 정확했다. 헤드폰으로 들으면 디테일이 끝없이 발견되었다. 1979년 앨범 재즈가 나왔다. 돈 스탑 미 나우 디오엔티 스타프 미 나우가 수록되었다. 이 곡은 프레디의 에너지를 담고 있었다. 빠르고 즐겁고 멈출 수 없는 기세. 당시에는 큰 히트는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랑받는 곡이 되었다. 퀸의 라이브 공연은 전설이 되었다. 스튜디오 버전과는 다른 에너지가 있었다. 프레디는 무대 위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 망설임이 사라졌다. 불확실함이 사라졌다. 오직 순수한 카리스마만 남았다. 그는 관객과 대화하는 법을 알았다. 말이 아닌 소리로 목소리를 냈고 관객이 따라했다. 몸을 움직이면 관객이 따라 움직였다. 침묵을 만들면 수만 명이 조용해졌다. 그는 지휘자였다. 인간으로 된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무대 의상은 점점 더 과감해졌다. 타이트한 가죽 바지, 몸의 라인을 드러내는 탱크톱, 때로는 발레복 같은 옷,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수염. 그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를 흐렸다. 의도적으로.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다. 1970년대 록시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남성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프레디는 그 규칙을 거부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정의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자유로웠다. 어떤 모습도 될 수 있었다. 왕이 될 수도, 신이 될 수도, 연인이 될 수도 있었다. 무대는 그가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역설적으로 가장 연극적인 순간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 공연 중간 프레디는 피아노 앞에 앉곤 했다. 화려함이 잠시 멈췄다. 조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노래했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발라드 파트, 러브 오브 마이 라이프,
Somebody to love. 그 순간 수만 명의 관객은 조용히 듣거나 함께 불렀다. 라이터를 켰다. 나중에는 휴대폰 불빛을 별처럼 빛나는 수천 개의 불빛. 프레디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연결, 공유된 감정. 1980년 퀸은 첫 남미 투어를 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십만 명이 공연장을 찾았다. 그들은 영어 가사를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다. 프레디가 마이크를 관객에게 향하면 그들이 노래를 이어갔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프레디는 깨달았다. 음악의 보편성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음악은 통했다. 감정은 번역이 필요 없었다. 그러나 명성의 그림자도 짙어졌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알아봤다. 사생활이 없었다. 조용한 산책, 평범한 쇼핑,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졌다. 프레디는 점점 더 고립되었다. 큰 집안에 갇혔다. 그는 파티를 열어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나 진짜 친구와 이용하려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누가 프레디를 좋아하는지, 누가 프레디 머큐리라는 스타를 좋아하는지. 밴드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프레디는 솔로 작업을 하고 싶어 했다. 완전히 자신의 비전만을 담은 음악을. 브라이언과 로저도 각자의 프로젝트를 원했다. 네 사람은 너무 오래 함께 있었다. 공간이 필요했다. 1982년 핫스페이스 앨범이 나왔다. 디스코와 펑크의 영향이 강했다. 비평가들은 혹평했다. 퀸답지 않다고. 너무 상업적이라고. 팬들도 혼란스러워했다. 프레디는 상처받았다.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인데 왜 비난받는가. 그러나 동시에 그는 반항적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한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는 없다. 밴드는 휴식기를 가졌다. 각자 솔로 작업을 했다. 프레디는 미넨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자유를 만끽했다. 낮에는 스튜디오에서 작업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놀았다. 한계를 시험했다. 그는 솔로 앨범 미스터 배드가이를 작업했다. 더 개인적인 음악, 더 실험적인 사운드, 퀸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 그러나 앨범이 나왔을 때 반응은 미지근했다. 사람들은 퀸의 프레디 머큐리를 원했다. 솔로 아티스트 프레디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정체성이 퀸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혼자서는 같은 마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브라이언의 기타, 로저의 드럼, 존의 베이스. 그것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완성시켰다는 것을. 1984년 퀸은 다시 모였다. 더 워크스 앨범을 작업했다. 라디오 가가, I want to break free, 해머 투 폴. 강력한 곡들이 연이어 나왔다. I want to break free 뮤직비디오에서 프레디는 여장을 했다. 청소하는 주부 역할. 다른 멤버들도 여장을 했다. 영국에서는 유머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논란이 되었다. MTV가 방송을 거부했다. 너무 과하다고. 프레디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즐겼다. 논란을 일으키는 것.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는 항상 경계를 밀어붙였다. 허용되는 것의 한계를 시험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싸움이 계속되었다. 무대 위의 자신감과 무대 아래의 불안. 대중 앞의 당당함과 사적인 순간의 외로움. 그는 두 개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은 점점 커졌다. 1985년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해 프레디 머큐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대 중 하나에 서게 된다. 그것은 그의 커리어의 정점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긴 하강의 시작이기도 했다. 프레디 머큐리의 이중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를 이해할 수 없다. 그는 무대 위에서 절대적인 지배자였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수만 명 앞에서 당당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두려움에 떨었다. 공연 전 백스테이지에서 프레디는 종종 긴장했다.
손을 떨었다. 화장실을 몇 번씩 다녀왔다. 의상을 계속 확인했다. 목을 풀기 위해 음계를 오르내렸다. 그러나 무대에 오르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불안, 두려움, 의심. 오직 순수한 에너지만 남았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아니, 연기이면서 동시에 연기가 아니었다. 무대 위의 프레디는 진짜 프레디의 한 부분이었다. 가장 자신감 있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진실한 부분. 일상에서는 억압해야 했던 부분. 무대 위에서 그는 섹슈얼리티를 드러낼 수 있었다. 몸의 움직임으로, 의상으로, 제스처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꼈다. 그의 퍼포먼스에는 도발이 있었다. 관능이 있었다. 경계를 넘나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마이크 스탠드를 반으로 잘라 사용했다. 짧은 마이크 스탠드를 들고 무대를 누볐다. 그것은 그의 상징이 되었다. 때로는 검처럼 휘둘렀고, 때로는 지팡이처럼 사용했고, 때로는 노골적인 성적 상징으로 활용했다. 관객들은 그것을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해도 느꼈다. 프레디의 에너지에 압도되었다. 그의 카리스마에 사로잡혔다. 성별, 나이, 국적을 초월해서 사람들은 그에게 끌렸다. 그러나 무대를 내려오면 다시 파록 불사라가 되었다. 소속되지 못한 아이, 정체성을 찾지 못한 청년,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거부당할까 두려워하는 사람. 프레디의 연인 관계는 복잡했다. 그는 사랑을 깊이 원했다.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동시에 친밀함을 두려워했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무서웠다. 메리 오스틴은 예외였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다. 약한 모습도, 불확실한 모습도. 그들의 관계가 연인에서 친구로 바뀐 후에도 메리는 프레디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남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진짜 친구라고 불렀다. 남자 연인들과의 관계는 달랐다. 격렬했다. 드라마틱했다. 프레디는 사랑에 빠지면 전부를 주었다. 관심, 돈, 감정. 그러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프레디의 라이프 스타일은 안정적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투어 중에는 몇 달씩 집을 비웠다. 돌아와서는 파티와 클럽을 전전했다. 규칙적인 생활이 없었다. 낮과 밤이 뒤바뀌었다. 약물과 알코올이 일상이 되었다. 어떤 연인들은 프레디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 그의 돈을 원했다. 유명세를 원했다. 프레디는 이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 외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용당하는 것이라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나았다. 짐 허튼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짐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프레디의 명성에 관심이 없었다. 조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 프레디는 그와 함께 편안함을 느꼈다. 판단받지 않는 느낌. 그들의 관계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프레디는 여전히 자신의 사생활을 숨겼다. 인터뷰에서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부정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추측했다. 루머가 돌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없었다. 1980년대 중반 에이즈 위기가 시작되었다. 게이 커뮤니티에서 정체불명의 병이 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의학계는 혼란스러워했다. 원인을 몰랐다. 치료법도 없었다. 언론은 이것을 게이병이라고 불렀다. 도덕적 타락의 결과라고 했다. 사회는 환자들을 격리하고 싶어 했다. 두려움과 편견이 퍼졌다. 프레디는 걱정했다. 자신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다. 아니, 바꿀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자유를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밴드 멤버들은 프레디의 사생활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었다. 함께 투어를 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은 각자의 영역이었다. 프레디가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스튜디오에서 프레디는 여전히 완벽주의자였다. 한음 한 소절에 매달렸다. 밤새 작업했다.
자신의 목소리에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변했다. 더 깊어졌다. 더 풍부해졌다. 고음은 여전히 놀라웠지만 중저음에서의 감정 표현이 더 깊어졌다. 나이와 경험이 목소리에 깊이를 더했다. 라이브에서는 여전히 완벽했다. 아니, 점점 더 좋아졌다. 경험이 쌓이면서 관객을 다루는 법을 더 정교하게 이해했다. 언제 폭발해야 하는지, 언제 조용해야 하는지, 언제 관객에게 주도권을 넘겨야 하는지. 웸블리 스타디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일본 무도관. 세계 최고의 공연장들을 채웠다. 매진, 앵콜, 기립박수. 그러나 프레디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다음 공연은 더 나아야 했다. 다음 앨범은 더 좋아야 했다. 집에서 프레디는 다른 삶을 살았다. 고양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골동품 가게를 돌아다니며 컬렉션을 늘렸다. 일본 미술에 빠져들었다.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완벽함을 찾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왔다. 큰 집은 너무 조용했다. 메아리만 울렸다. 프레디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 누가 진짜 자신을 이해할까? 파티를 열었다. 100명, 200명의 사람들을 초대했다. 샴페인이 흐르고 음악이 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프레디는 호스트로서 완벽했다. 모두를 환영했다. 모두를 즐겁게 했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청소부들이 정리하고 나면 다시 침묵이었다. 프레디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용히 건반을 눌렀다.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슬픈 멜로디.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게 행복인가? 성공했다. 부자가 되었다. 유명해졌다.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인가? 답은 없었다. 아니,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사랑받고 싶었다. 진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랑. 그러나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진짜 자신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1985년 여름, 밥 겔도프가 전화를 걸어왔다. 라이브 에이드, 아프리카 기근 구호를 위한 자선 콘서트,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모이는 무대. 퀸도 참여하겠느냐? 프레디는 고민했다. 퀸은 당시 최고의 정점에 있지 않았다. 비평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최근 앨범은 기대에 못 미쳤다. 어떤 사람들은 퀸이 이미 지나간 밴드라고 했다. 라이브 에이드는 기회였다. 전 세계에 생중계될 무대, 억만 명이 볼 무대, 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 그러나 도전이기도 했다. 겨우 20분의 시간, 짧은 세트, 수많은 전설적인 밴드들과 경쟁. 실패하면 추락을 확인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었다. 프레디는 결정했다. 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한다. 이것은 퀸의 부활이 될 것이다. 1985년 7월 13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 역사상 가장 위대한 20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라이브 에이드는 거대한 이벤트였다. 런던과 필라델피아에서 동시에 열리는 콘서트. 참여 아티스트만 수십 팀. 유이, 데이비드 보이, 엘튼 존, 폴 맥카트니, 미쿠 제거, 밥 딜런. 록 역사의 전설들이 한자리에. 각 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 몇 곡만 부를 수 있었다. 선택이 중요했다. 어떤 곡을 부를 것인가?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 프레디와 밴드는 철저히 준비했다. 리허설에 리허설을 거듭했다. 20분을 초 단위로 계산했다. 곡 순서, 전환, 타이밍.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다. 그들은 결정했다. 히트곡 중심으로 간다. 모두가 아는 노래들. 관객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 보헤미안 랩소디, 라디오 가가, 해머 투 폴, 크레이지 리틀 싱, 콜드 러브, 위 윌록. You We Are The Champions. 공연 30분 전
백스테이지에서 프레디는 보드카를 마셨다. 긴장을 풀기 위해 목을 풀었다. 의상을 확인했다. 하얀 탱크톱, 타이트한 청바지, 스터드 장식 벨트. 단순하지만 상징적인 룩. 브라이언은 기타를 조율했다. 로저는 드럼스틱을 손에 쥐고 리듬을 탔다. 존은 조용히 베이스를 확인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오후 6시 41분. 퀸이 무대에 올랐다. 7만 2천 명의 관객. 웸블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 그리고 TV 앞에 억만 명.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 프레디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발라드 파트. 첫 음이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 7만 명이 조용해졌다. 숨을 죽였다. 노래가 흐르는 동안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프레디의 목소리는 완벽했다. 각 음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오페라 파트로 넘어가면서 밴드 전체가 폭발했다. 그리고 록 파트. 프레디는 일어났다. 피아노를 떠났다. 짧은 마이크 스탠드를 잡았다. 무대를 가로지르며 달렸다. 에너지가 분출되었다. 라디오 가가로 전환. 관객이 함께 박수를 쳤다. 7만 명의 손뼉 소리가 하나가 되었다. 프레디는 팔을 들었다. 관객이 따라했다. 그는 웸블리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다. 해머 투 폴. 강렬한 기타 리프. 브라이언의 솔로가 울려 퍼졌다. 로저의 드럼이 폭발했다. 존의 베이스가 모든 것을 바쳤다. 퀸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완벽하게 작동했다. 그리고 중간 프레디와 관객의 대화. 보컬 임프로비제이션. 프레디가 목소리를 냈다. 관객이 따라했다. 음계를 올렸다. 관객이 따라 올렸다. 리듬을 바꿨다. 관객이 따라 바꿨다. 수만 명이 프레디의 한 손짓에 반응했다. 그의 목소리를 따라했다. 이것은 콘서트가 아니었다. 의식이었다. 프레디는 사제였고 관객은 신도였다. 크레이지 리틀 싱 콜드 러브. 프레디는 무대를 누볐다. 섹슈얼한 움직임. 도발적인 제스처. 카메라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다. 땀에 젖은 몸. 타오르는 눈빛. 완벽한 카리스마. 마지막 두 곡. We Will Rock You. 관객이 함께 발을 구르고 박수를 쳤다. 웸블리가 진동했다. 그리고 We Are the Champions. 승리의 찬가. 모든 관객이 함께 불렀다. 프레디의 목소리가 하늘로 치솟았다. 팔을 벌렸다. 왕관을 쓴 것처럼. 20분이 끝났다. 퀸은 무대를 떠났다. 관객은 여전히 환호했다. 기립박수, 함성. 백스테이지에서 다른 아티스트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모두 알고 있었다. 방금 전설을 목격했다는 것을. 오늘의 승자는 정해졌다는 것을. 데이비드 보이는 프레디를 껴안았다. 너희가 해냈어. 완전히 해냈어. 엘튼 존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뒤에 나가고 싶지 않아. 어떻게 저 다음에 무대에서? 전 세계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TV를 보던 억만 명이 같은 생각을 했다. 저 밴드는 누구지? 왜 저렇게 좋지? 퀸의 레코드 판매가 급증했다. 다음 날부터 앨범이 다시 차트에 올랐다. 비평가들도 인정했다. 퀸의 20분이 라이브 에이드 전체를 지배했다. 가장 완벽한 퍼포먼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프레디는 호텔로 돌아왔다. 혼자 거울 앞에 섰다. 땀에 젖은 옷을 벗었다. 샤워를 했다. 침대에 누웠다. 그는 웃었다. 해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했다. 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웃음 뒤에 공허함이 있었다. 정점에 닿았다.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있을까? 라이브 에이드는 프레디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점이었다. 정점에서는 한 방향밖에 없다. 내려가는 것. 1986년. 프레디는 느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피곤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작은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다. 입안에 헤르페스가 자주 생겼다. 림프절이 부어올랐다. 체중이 줄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증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980년대 중반 에이즈는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친구들, 지인들. 프레디는 병원에 갔다. 조용히 비밀리에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렸다. 그 며칠은 평생 가장 긴 며칠이었다. 결과가 나왔다. HIV 양성.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의사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치료 옵션, 기대 여명, 주의사항. 단어들이 공중에 떠돌았다. 의미 없이. 프레디는 침묵했다. 질문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병원을 나왔다. 차에 탔다. 운전기사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다. 창밖을 봤다. 런던의 거리.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하루. 자신은 이제 그들과 다르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 시한부 인생. 집에 도착했다. 문을 닫았다. 혼자 있었다. 고양이들이 다가왔다.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프레디는 울지 않았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오랫동안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당시 HIV 진단은 사형 선고였다. 치료법이 없었다. 기껏해야 증상을 완화시킬 뿐. 대부분의 환자는 몇 년 안에 죽었다. 에이즈는 천천히 잔인하게 몸을 파괴했다. 프레디는 결정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가족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밴드 멤버들에게도. 이것은 자신만의 비밀이다. 왜 숨겼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다. 첫째, 편견. 1980년대의 에이즈는 수치였다. 동성애자의 병, 문란함의 대가.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다. 둘째, 동정. 프레디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다. 가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여전히 강하고 싶었다. 여전히 프레디 머큐리이고 싶었다. 셋째, 음악. 진단이 공개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공연도, 레코딩도, 정상적인 삶도. 그는 아직 만들고 싶은 음악이 많았다. 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다. 완벽한 거짓말을 시작했다. 밴드 멤버들은 눈치챘다. 프레디가 달라졌다는 것을. 더 피곤해했다. 덜 사교적이었다. 파티를 줄였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 않았다. 프레디의 사생활은 그의 영역이었다. 1986년 퀸은 마지막 투어를 시작했다. 매직 투어 매직 2. 유럽 전역을 돌았다. 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다. 라이브 에이드 이후 퀸의 인기는 다시 정점이었다. 프레디는 무대에 올랐다. 병을 숨기고, 고통을 숨기고, 관객들은 몰랐다. 그들 앞에 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각 공연은 전투였다. 에너지를 쥐어짜야 했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해야 했다.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공연이 끝나면 탈진했다. 백스테이지에서 쓰러졌다. 의사들은 경고했다. 쉬어야 한다고. 면역계가 약해져 있다고.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그러나 프레디는 듣지 않았다. 투어를 멈출 수 없었다. 네덜란드의 공연, 영국 공연, 독일, 프랑스, 스페인. 각 무대에서 프레디는 마지막이라는 듯이 노래했다. 실제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 8월 9일, 영국 네버스에서의 마지막 공연. 12만 명의 관객. 프레디는 몰랐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라이브 공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무대 위에서 그는 빛났다. 여전히 완벽했다. 여전히 강렬했다. 관객은 열광했다. 앵콜을 외쳤다. 프레디는 손을 흔들었다. 웃었다. 안녕이라고 말했다. 무대를 내려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그런 무대에 서지 못할 것을 알았다.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을 알았다. 투어가 끝났다. 퀸은 발표했다. 더 이상 투어를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이유는 피로였다. 너무 오래 달려왔다고. 쉬고 싶다고. 사람들은 받아들였다. 퀸은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렸다. 휴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달랐다. 프레디가 더 이상 공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그곳에서는 숨길 수 있었다. 여러 번 녹음할 수 있었다. 쉴 수 있었다. 음악은 계속 만들 수 있었다. 1986년 말 프레디는 짐 허튼에게 고백했다. 자신의 진단을. 짐은 충격받았다. 그러나 떠나지 않았다. 남기로 결정했다. 끝까지 함께하기로. 메리도 알게 되었다. 프레디가 말했다. 메리는 울었다. 그러나 강했다. 프레디 곁에 남았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왔다. 밴드 멤버들에게는 1989년까지 말하지 않았다. 3년 동안 숨겼다. 함께 작업하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알면 달라질 것이 두려웠다. 동정할 것이 두려웠다. 병은 진행되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체중이 계속 줄었다. 피부에 카폿이 6종이 나타났다. 보라색 반점들. 메이크업으로 가렸다. 시력이 나빠졌다. 한쪽 눈이 흐려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다. 야위고 병들고 늙어가는 사람.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했다. 녹음할 때 프레디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렬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병이 몸을 파괴해도 목소리는 남아있었다. 그것이 그의 유산이 될 것이었다. 몸은 사라져도 목소리는 영원할 것이었다. 1989년 프레디는 밴드 멤버들을 불렀다. 스튜디오에서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브라이언, 로저, 존이 모였다. 프레디를 보고 놀랐다. 많이 야위었다. 얼굴이 달라 보였다. 그들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다. 프레디가 말했다.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HIV 양성이라고.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나 죽기 전까지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침묵이 흘렀다. 브라이언은 눈물을 참았다. 로저는 주먹을 쥐었다. 존은 고개를 숙였다. 프레디가 말을 이었다. 동정하지 말아달라고. 평소처럼 대해달라고. 할 수 있는 한 음악을 만들고 싶다고.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전부라고. 브라이언이 물었다.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프레디는 웃었다. 좋은 음악만 만들면 된다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 퀸의 마지막 앨범들. 더 미라클, 이니언도, 메이드 인 헤븐. 작업 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프레디가 몸 상태가 좋을 때 녹음했다. 나쁜 날에는 쉬었다. 브라이언과 로저는 이해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프레디의 속도에 맞췄다. 프레디는 자신의 한계를 알았다. 매일 몇 시간씩 녹음할 수 없었다. 목소리를 아껴야 했다. 그러나 마이크 앞에 서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각 테이크가 완벽해야 했다. 다시 할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었다. 프레디는 집중했다. 한 단어에 영혼을 담았다. 브라이언은 나중에 말했다. 프레디의 마지막 몇 년 동안의 보컬이 최고였다고. 기술적으로는 이전만 못했을지 몰라도 감정은 더 깊었다고. 절박함이 아름다움을 만들었다고. 프레디는 작곡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나왔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가사가 저절로 써졌다. 어떤 노래들은 명백히 작별이었다. These are the days of our lives.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프레디는 극도로 야위어 있었다. 얼굴에 병의 흔적이 역력했다.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촬영했다. 색이 있으면 너무 적나라할 것 같았다. 프레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다. 마지막 인사처럼. Show must go on. 브라이언이 쓴 곡. 프레디에 대한 곡.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녹음할 때 프레디는 극도로 약했다.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브라이언은 걱정했다. 이 곡을 부를 수 있을까? 프레디는 보드카를 마셨다. 마이크 앞에 섰다. 그리고 불렀다. 목소리가 치솟았다. 강렬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고음을 뽑아냈다. 브라이언은 감탄했다.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가? 죽어가는 몸에서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나오는가? 프레디는 웃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 보드카를 더 가져와. 또 할게. 그것이 프레디였다. 마지막까지 프로페셔널. 마지막까지 완벽주의자. 마지막까지 전사. 1990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병원 출입이 잦아졌다. 폐렴, 감염, 합병증. 그러나 스튜디오는 계속 찾았다. 녹음은 멈추지 않았다. 브라이언은 나중에 회상했다. 프레디가 말했다고.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한 노래를 쓸 거야. 너희가 나중에 쓸 수 있게. 너희에게 내 목소리를 남길 거야. 프레디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밴드가 음악을 만들 것을.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그래서 가능한 한만이 녹음했다. 미래를 위한 유산. 점점 외출이 어려워졌다. 대중 앞에 나갈 수 없었다. 모습을 숨겨야 했다. 가든 로지에 은둔했다. 벽 뒤에서. 언론은 궁금해했다. 프레디 머큐리는 어디 있는가? 왜 보이지 않는가? 루머가 돌았다. 중병설, 에이즈설, 파파라치가 집 주변을 맴돌았다. 프레디는 부인했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했다. 건강하다고.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필요한 거짓말이었다. 집안에서 프레디는 작은 세계를 만들었다. 고양이들, 짐, 메리, 몇몇 가까운 친구들. 그들만이 진실을 알았다. 그들만이 진짜 프레디를 봤다. 프레디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추구했다. 골동품을 수집했다. 정원을 가꿨다. 예술을 감상했다. 죽어가면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찾았다. 고통이 심한 날들이 있었다. 약으로도 견디기 힘든 통증. 그럴 때 프레디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용히 연주했다. 음악이 위안이었다. 1991년 초 마지막 녹음 세션. 프레디는 휠체어에 앉아 스튜디오에 왔다. 걸을 수 없었다. 그러나 노래는 할 수 있었다. 마더 러브. 미완성으로 남은 곡. 프레디는 마지막 코러스를 녹음하지 못했다. 너무 아팠다. 나중에 하자고 했다. 그러나 나중은 오지 않았다. 브라이언이 나중에 그 부분을 불렀다. 프레디의 빈자리를 채우며 눈물을 흘리며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프레디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기력이 소진되었다. 몸무게는 40kg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정신은 또렷했다. 방문객을 받았다. 농담을 했다. 웃었다. 마지막까지 프레디 머큐리였다. 11월. 언론의 압박이 극심해졌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프레디는 결정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 11월 23일.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프레디 머큐리는 에이즈를 앓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지금까지 숨겼다. 이제 진실을 알릴 때가 되었다.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팬들은 울었다. 언론은 집 앞에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그러나 프레디는 보이지 않았다. 침실 안에 있었다. 다음 날 11월 24일 오후 7시경 프레디 머큐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45세. 짐과 메리 그리고 부모님이 곁에 있었다. 쇼가 끝났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끝나지 않았다.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전 세계가 애도했다. 신문 일면을 장식했다. 뉴스가 긴급 속보로 전했다. 라디오는 퀸의 노래를 하루 종일 틀었다. 팬들은 가든 로지 앞에 모여들었다. 꽃을 놓았다. 촛불을 켰다.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보헤미안 랩소디, Somebody to Love, We Are the Champions.
추모의 물결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프레디의 죽음은 단순히 뮤지션의 죽음이 아니었다. 시대의 종말이었다. 순수함의 상실이었다. 그리고 에이즈 위기의 상징이 되었다. 1992년 4월 20일 웸블리 스타디움 프레디 머큐리 추모 콘서트 7만 2천 명의 관객, 억만 명의 TV 시청자, 역사상 가장 큰 추모 공연 중 하나. 무대에는 전설들이 올랐다. 데이비드 보이, 엘튼 존, 조지 마이클, 엑슬 로즈, 애니 레녹스, 리자 미넬리 모두 프레디를 기리기 위해 왔다. 퀸의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프레디를 대체할 수 없었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 컸다.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에 프레디의 영상이 흘렀다. 과거의 공연, 웃는 모습, 노래하는 모습. 관객은 울었다. 박수를 쳤다. 함께 노래했다. 이것은 작별 인사였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연결의 시작이었다. 콘서트로 모인 기금은 에이즈 연구에 기부되었다. 프레디의 죽음은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더 이상 멀리 있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실이었다. 프레디가 떠난 후 퀸의 음악은 다시 평가되었다. 생전에는 비평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너무 과하다, 너무 연극적이다, 진정성이 없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다르게 들었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다시 차트 1위에 올랐다. 프레디 사후 처음으로 새로운 세대가 이 곡을 발견했다. 6분짜리 오페라 록. 형식을 깨는 실험. 그것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 깨달았다. 앨범들이 재평가되었다. 각 시대마다 다른 시도. 록, 오페라, 펑크, 디스코. 퀸은 한 가지 장르에 갇히지 않았다.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 브라이언과 로저는 프레디의 유산을 지켰다. 남은 녹음들을 모아 메이드 인 헤븐 앨범을 완성했다. 프레디의 마지막 목소리, 죽음을 앞두고 남긴 노래들. 앨범 재킷은 프레디의 동상을 형상화했다. 몬트레 호수가에 세워진 동상, 팔을 벌리고 하늘을 향한 자세, 영원히 노래하는 모습. 시간이 지나면서 프레디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그를 영감으로 삼았다. 레이디 가가는 그의 이름을 따서 예명을 지었다. 라디오 가가에서 조지 마이클, 로비 윌리엄스, 케이티 페리, 아담 램버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프레디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무대 위의 카리스마, 관객과의 소통, 장르를 넘나드는 자유, 진정성과 연극성의 결합. 2000년대 들어 퀸의 음악은 스포츠 경기장에서 필수가 되었다. We will rock you, we are the champions. 수만 명이 함께 부르는 응원가. 프레디가 만든 집단적 경험. 2018년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개봉했다. 프레디의 일생을 다룬 전기 영화.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 박스오피스 기록 경신. 새로운 세대가 프레디를 발견했다. 그가 죽은 후 태어난 사람들. 그들은 프레디를 실시간으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음악을, 그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영화 관객들은 극장에서 노래를 따라 불렀다. 손뼉을 쳤다. 울었다. 웃었다. 프레디는 다시 살아났다. 스크린 위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라이브 에이드 장면이 재현되었을 때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스크린 속 프레디가 웸블리를 지배했다. 35년 전의 그 순간이 다시 생생해졌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20분. 프레디의 이야기는 보편적이었다. 이방인의 이야기, 소속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사랑과 고독, 명성과 공허, 창조와 파괴. 그는 게이 아이콘이 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시대에 살았지만 무대 위에서는 자유로웠다. 그의 삶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자신답게 사는 것의 중요성. 동시에 그는 모든 이방인의 상징이었다.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프레디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다름이 너의 힘이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했다. 70대 노인도 10대 청소년도 퀸을 듣는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여전히 라디오에서 흐른다. We Are the Champions는 여전히 승리의 순간에 울려 퍼진다. 왜일까? 왜 프레디의 목소리는 죽음 이후 더 커졌는가? 첫째, 진정성. 프레디는 타협하지 않았다. 유행을 따르지 않았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음악을 만들었다. 그 진정성이 시간을 견뎠다. 둘째, 보편성. 그의 노래는 특정 시대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았다. 사랑, 고독, 승리, 고통.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들. 셋째, 완벽함. 프레디는 완벽주의자였다. 각 단어에 혼을 담았다. 그 품질이 세월을 이겼다. 넷째, 미스터리. 프레디는 끝까지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다.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처럼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사람들은 계속 궁금해한다. 프레디는 누구였을까? 다섯째, 결핍. 그는 너무 일찍 떠났다. 아직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그 결핍이 그리움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움은 사랑을 키웠다. 프레디가 마지막으로 녹음한 곡들이 있다. 그가 떠난 후 발표된 노래들. 그 노래를 들으면 소름이 돋는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 그러나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강렬한.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스튜디오에서 밴드 멤버들에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래할 거야. 너희가 쓸 수 있게. 내 목소리를 남길 거야. 그리고 그는 정말로 그렇게 했다. 죽기 직전까지 녹음했다. 미래를 위해. 듣지 못할 관객들을 위해. 프레디의 무덤은 없다. 아니, 위치가 공개되지 않았다. 메리 오스틴만 안다.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것이 프레디가 원한 것이었다. 평화. 방해받지 않는 휴식. 그러나 그의 진짜 무덤은 음악이다. 녹음된 모든 곡. 남겨진 모든 공연 영상. 그것이 그의 영원한 존재 방식이다.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는 지금도 뮤지컬 위 윌록 유가 공연된다. 퀸의 음악으로 엮은 이야기. 매일 밤 프레디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관객은 일어나 춤춘다. 노래한다. 몬트레의 동상 앞에는 늘 꽃이 놓여 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 그들은 동상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다. 프레디처럼 팔을 벌리고. 그는 신이 되고 싶었던 적이 없다. 그저 노래하고 싶었다. 사랑받고 싶었다. 자신답게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신화가 되었다. 전설이 되었다. 시대를 초월한 아이콘이 되었다. 프레디 머큐리는 1991년 11월 24일에 죽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죽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왜 어떤 사람의 목소리는 죽음 이후 더 커지는가?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남긴 것이 단순히 노래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이 준 것은 위안이고 용기이고 희망이다. 프레디가 준 것은 음악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메시지였다. 너 자신이 되어도 괜찮다고. 다르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 메시지는 여전히 필요하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프레디를 찾는다. 그의 노래를 듣는다. 그의 이야기를 읽는다. 무대에서 프레디는 관객에게 물었다. 준비됐니? 그리고 관객은 대답했다. 그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프레디는 여전히 묻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대답하고 있다.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로 쇼는 계속되고 있다. 프레디 머큐리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어났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멈췄을 때 사람들은 집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다. We Are the Champions를 들었다. Don't Stop Me Now에 맞춰 춤췄다. 고립된 시간, 불안한 시간.
프레디의 음악은 위안이 되었다. 연결을 만들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다. 그것이 예술의 힘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힘, 국경을 넘는 힘, 고통을 치유하는 힘. 프레디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했다. 고통받았다. 외로웠다.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너무 늦었을 때야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를 인간적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완벽한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상처받고 싸우고 그럼에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인간을 사랑한다. 프레디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세대가 계속 그를 발견한다. 그의 음악을 듣고 그의 삶을 배운다. 그리고 깨닫는다. 나도 될 수 있다고. 나도 빛날 수 있다고. 어쩌면 그것이 프레디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일지 모른다. 음악보다 더 큰 것. 가능성의 증명. 이방인도 다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 그는 무대 위에서 신이었다. 그러나 무대 아래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상처받는. 그러나 바로 그 인간이 신화가 되었다. 웸블리에서, 몬트레에서, 도쿄에서, 리우에서, 전 세계 어딘가에서 지금도 누군가 퀸의 음악을 듣고 있다. 프레디의 목소리에 위로받고 있다. 용기를 얻고 있다. 그들은 서로를 모른다.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시간대. 그러나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 프레디의 목소리를 통해. 이것이 예술가가 죽지 않는 방법이다. 육체는 사라져도 창조물은 남는다. 그리고 그 창조물이 사람들을 연결한다. 과거와 현재를, 너와 나를. 프레디는 물었다. 이것이 진짜 삶인가? 그저 환상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울려 퍼진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가? 프레디는 답을 찾는데 평생이 걸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달았다. 진짜 자신이 되는 것. 그것만이 진짜 삶이라는 것을. 무대에서 그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판단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존재.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우리도 그런 순간을 찾을 수 있을까? 완전히 우리 자신이 되는 순간. 프레디의 음악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프레디의 목소리가 아직도 당신 안에서 울린다면, 당신도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면, 그것이 바로 프레디가 원한 것이었다. 그의 음악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 누군가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을 돕는 것.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목소리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쇼도 프레디처럼 크게 노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만의 목소리로 부르면 됩니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프레디 머큐리는 잔지바르의 이방인에서 시작해 세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는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프레디가 그랬듯이